중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오늘 밤에도 곳곳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보십니까? 뭐 예견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무리 단기적인 예보가 강화되더라도 지금처럼 강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에 왔던 비가 시간당 강우의 최대 기록이 약 140m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간단히 통계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년 빈도의 이상의 강우 기록이거든요. 200년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강우가 온 거고요. 한 400mm 정도의 서울에 하루 동안 비가 온 것도 한 100년 빈도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호우량입니다. 따라서 일단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도시 배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수 관로로 배제되는 것과 배수 펌프장의 용량이 두 가지인데요. 배수 펌프장도 물론이거니와 하수 관로의 용량의 설계 기준이 한 30년 빈도 정도 됩니다. 또 과거에는 한 10년 빈도에서부터 한 30년 빈도까지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년 빈도에 훨씬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비가 온다면 일단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날 수 있는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용량에 비해서 침수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상당한 피해가 좀 많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실제 서울에선 비공식적으로 115년 만에 집중호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양이면 강남 등의 지역의 배수시설 처리 용량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물론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30년 빈도의 설계 기준을 가지고 배수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30년 빈도의 배수 관로의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여유고가 있고 또 유지 관리를 잘 하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하수 관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하수 관로에 물이 꽉 차는 순간 압력이 발생해서 압력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그 관로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압력이 가장 약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 지금 같은 강남에 있는 서초동 일대라든지 그다음에 강남역 부근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쪽이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압력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하수가 역류가 되고 하수관이 뚜껑이 열리게 되는 그런 정도의 압력이 생기는데 그 우리 기생충이란 영화 보시면 거기에도 반지하의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쪽이 압력이 낮아서 그쪽으로 물이 역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상 속에서 배수관도 잘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도 이 쓰레기로 막힌 도로 배수관을 맨손으로 치운 시민이 이렇게 강남역 슈퍼맨으로 불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좀 평소에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요. 상당히 좀 시사성이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가 관로 부분의 통수 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인데 그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 안에 쌓여 있는 토사라든지 그다음에 저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거가 되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그 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지자체라든지 관리권자인 단체의 지자체에서 그 관리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설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가 왔는데 저런 유지 관리 부분들까지 만약에 부족했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남역이 사실상 상습 침수 구역으로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부른단 과거에도 말이죠. 몇 번 침수가 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2010년 그랬죠. 뭐 12년 이때 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거를 좀 용량을 늘리고 배수 용량 늘리고 이런다고 제가 알기로는 1조 원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들여서 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이게 그럼에도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정말로 그 정도 1조 원 정도의 과연 투자가 됐을까요? 저는 뭐 그 정도 투자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빈도의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30년 빈도 정도, 그 30년 빈도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7, 80mm 시간당 네. 그 정도에 되는 양인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강남은 이제 반포천, 반포 네. 쪽으로 물이 배수가 돼서 한강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말단에는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 배수 펌프장 용량도 충분한지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증설이 되고 그렇게까지 관로와 배수 펌프의 두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구도 밀도도 높고 또 네. 가장 뭐 땅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어제 퇴근길에 이어서 오늘 퇴근길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직 제대로 복구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비가 온다면 또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지대에만 이제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이 비가 온다면 저지대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 한 군데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비가 오는 것보다 네. 집중적으로 얼만큼 강하게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제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당 강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우 강도가 얼만큼 세게 왔느냐가 이 홍수의 굉장히 주안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과거와는 좀 다른 것이 이번에는 이제 도심지의 네. 침수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어제 인천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이제 서울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되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 그다음에 기상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갖춰져 있었던 홍수 방어 시스템이나 재해 예방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형태, 다른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수관로를 30년에서 뭐 50년 이렇게 점점 넓혀가지만 그걸 교체하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좀 이런 피해들을 좀 줄일 수 있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없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렇게 배수 관로나 펌프장 위주로 하게 되면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과거의 도시 계획들은 한 번도 재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도시 계획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고 또 그 부분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할 때 그런 재해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도시 계획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시설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조금씩 홍수 방어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분산형 홍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지하에 예. 소규모 다목적 저류지를 건설을 해서 순간적으로 비가 올 때 그쪽에 물을 받았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빼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의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비가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한순간에 올 때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산형 저류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경감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차를 가지고 또 퇴근을 하실 텐데 예. 이런 경우에 이 어제처럼 많은 폭우가 오면 차를 버리고 귀가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뭐 어떤 경우에 좀 차를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기준선이 있습니까? 뭐 버린다는 의미가 이제 차를 두고 퇴근한다 차를 이런 두고, 네. 거죠. 근데
일단은 시간당 강도가 한 30mm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폭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지대나 특히 차로 운행할 때의 그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잠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폭우가 많이 내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저지대를 통과한다거나 지하차도를 통과할 때는 대단히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부품, 이제 전자 부품이라든지 센서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그렇죠. 있고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퀴 한 3분의 2 정도만 잠기면은 그런 전장류의 제품들이 센서들이 기능이 마비돼 버릴 수가 있어요. 바퀴의 3분의 2요. 그 정도면 이제 닿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예민한 센서 같은 부분들은 거기에 작동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작동이 멈춘다 그래서 그것을 애써 다시 시동을 켜거나 이런 노력을 하다가 점점 더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자리를 피해서 먼저 인명에 대한 그런 구조를 먼저 좀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물이 급작스럽게 차면은 외부에서 차 문에 의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수압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물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입방미터,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교탁 정도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1입방미터의 물의 무게가 1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차 문에서 부딪히는 차 문을 지탱하고 있는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문을 손으로 열 수가 밀어내서 없겠네요. 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기 전에 빨리 나와야 되고 만약에 물이 차게 된다면 문을 열려고 하는 힘보다 네. 차라리 창문을 열어서 물을 안쪽으로 들여두면은 이 문을 중심으로 양쪽의 수위가 같아지면 네. 압력이 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문이 절절 열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고 특히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되신다면 지하차도를 우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속도를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지금 도로에서 한 2mm, 3mm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그게 우리가 수막 현상이라고 예, 하는데 굉장히 미끄러지고 그 제동 장치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만약에 부득이가 나온다면 그런 저지대를 피해 다니면서 속도를 굉장히 줄여서 운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침수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멈춘다거나 뭘 할 수 있는데 싱크홀 같은 경우 땅꺼짐이라고 하죠. 또 동작이나 서초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도로를 달릴 때 어떻게 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보통 이제 그 땅꺼짐 현상이 네. 두 종류가 있는데 싱크홀이 있고 싱크홀은 이제 지하 밑에서 공동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고 보통 이제 비 올 때는 도로에 이렇게 움푹 패인 걸 포트홀이라고 포트홀, 하는데 예. 포트홀 같은 경우는 일단 대단히 위험하죠. 만약에 거기를 지나치다가 바퀴가 빠진다든지 그럼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싱크홀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아래에서부터 나는데 이 싱크홀은 절대적으로 땅 속에 있는 물, 지하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지하수가 찼다가 빠지면서 그 부분들이 이 흙과 함께 지하수 물길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 네. 그러니까 구도심에서 노후된 상하수도 누수돼서. 관리에서 물이 누수가 돼서 거기에서 물골이 생기면서 점점 공간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주변에 큰 건축물을 증수를 하다가 거기에서 지하수가 변동이 생기면서 공간이 생겨서 빠지는 경우 이렇기 때문에 비 온 다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하기 전에 이 포트홀이 생긴다는 걸 좀 가기 전에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 낮에는 알 수 있겠지만 저녁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천천히 가는 없지요. 거. 천천히 천천히. 가야 충격이 덜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홀이 깊으면 그 지나치면서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에는 바퀴가 손상이 돼서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차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차들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재해대책
그 팀들이 네.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수하거나 아니면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엔 대중교통위원회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버스에도 물이 차면 사실 버스도 답이 없고 지하철에도 이렇게 좀 물이 들어가서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도 이번에 있었단 말이죠. 네. 예.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잠기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그럴 경우에도 좀 주의해야 될 상황 같은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전기 사고입니다. 그렇죠. 예. 감전. 감전 사고인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뭐 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전신주가 무너진다든지 특히 공사 중에 있는 그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 전기 배선 공사를 하다가 예. 그대로 두고 비가 오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침수가 되면서 전선이 짐 속에 잠기는 순간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물을 통해서 전류는 엄청난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 지금 이제 반지하 같은데 혹은 지하도에 이렇게 물이 찼을 경우에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전원을 차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고고 굉장히 인명에 대한 치명상을 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주의하고 혹시 물이 찼다가 빠지는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맨 먼저 전기를 점검하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침수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제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네. 물이 잠겨 있는데 이제 뭐 허벅지까지 오거나 이럴 때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 우산을 쓰고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흔히 생각할 때 우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낙내 칠 때 이렇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낙내 칠 때도 물론 위험하죠. 네. 뾰족한 물건이 있는 경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산 자체가 이렇게 위가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성으로 되어 있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뭐 위험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거보다는 우산을 한 손으로 들면 몸에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초속 한 3m에서 한 5m 정도의 굉장히 속도로 빠르네요. 들어오는데요. 만약에 한 5m 정도의 유속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른들도 걸어 다니기가 중심 잡기가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금물살이 들어올 때는 우산 같은 것을 드는 것은 상당히 좀 균형을 잡는데 좀 어렵고 그래서 같이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의지하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일부러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산사태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집 예. 주변에 산이 있으면 뭐 산사태 징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산사태 엊그저께도 이제 축대가 무너져서 뭐 자동차에 다치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옹벽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절개지의 그 토사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뒤에 흙이 채워져 있는데 보통 때는 그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안정한데 비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오면 물이 그 안에 흙 속에 차게 되거든요. 원래 흙이라는 것은 흙 입자는 한 반 정도는 공간이 있습니다. 흙과 흙 입자 사이에.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이 들어차게 되면 그 부분들이 수압이 더 작용을 하는 거죠. 세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입방미터 한 1톤의 정도의 무게라고 한다면 그 뒤에 물 채워진 양은 엄청난 거거든요. 산사태 같은 경우도 보통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물이 꽉 차 있어서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도 있기 때문에 외력이 조금만 가해져도 물골이 생겨서 이제 흙과 물과 이렇게 반죽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토성류라고 하는 과거에 우면산 산사태가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반죽처럼 내려오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좀 징후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그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 지역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계곡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고 또 과거에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산에서 뭐 피눈물이 난다. 그 얘기는
뻘건 황토물이 예. 갑자기 이렇게 물과 함께 이렇게 솟아오른다 이런 형태를 이제 산에서 피눈물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일정한 부분이 물과 함께 토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징조라고 볼 수 있고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좀 흔들린다든지 그건 토사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지형의 특색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산 좋고 물 좋은데 거기에 있는 뭐 펜션도 들어서고 또 전원주택 단지도 들어서면서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그걸 충분하게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고 그 부분들이 공사에 이제 여름철에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토사가 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할 때 축대, 옹벽, 공사장, 그다음에 그런 개발지 이런 데는 물길이 충분하게 배수로가 확보돼 있는지 하고 충분하게 안식각이라고 하는 충분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면산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아파트들이 보통 산이랑 근접해서 맞습니다. 지어지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도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맞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이제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온다면 그 절개지에 아직 그 공사 중이거나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 지금 서울 노원구 상계 중계동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송이나 뉴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